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 제1장 지금 결단하라. 낭떠러지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추락하거나 날개를 갖게 될 것이다. 단칼에 끈탁. 진나라는 강하고 제나라는 약했다. 그러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강약 이전의 내적인 힘이다. 의지력, 추진력, 결단력 등등 아무리 강한 사자도 배가 불러 게으를 때는 노루를 잡지 못하고 갓난 새끼를 보호하느라 눈동자에 핏발이 산 어미사슴은 능히 뒷발로 범을 쳐서 쓰러뜨린다. 강한 자는 을에 남의 것을 노리는 법. 진앙은 제나라를 정벌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제나라를 치기 전에 시험삼아 옥련환이라는 원물을 보냈는데 그것은 옥으로 복잡한 고리를 만드는 퍼즐. 그것은 옥으로 복잡한 고리를 만든 퍼즐 같은 것으로서 일찍이 그것을 푼 자가 없었다. 진앙은 사신을 통해 제나라 조정에 말하였다. 귀국에 이 고리를 푸는 사람이 있으면 삼가 공손히 예를 표하겠소. 그때 제나라에 한 걸물이 있었으니 그는 군 왕후였다. 진나라 사신이 도착하여 옥련환을 바치자 당시 섭정이던 그녀는 시녀에게 말하였다. 가서 새방망이를 하나 가져오거라. 시녀가 새방망이를 가져오자 그녀는 옥련환을 상위에 놓고 힘껏 내려쳐 단번에 박살을 내버렸다. 그런 다음 진나라 사신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신앙에게 가서 말하시오. 노부가 이미 고리를 풀었다고. 소스라치게 놀란 사신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보고 들은 대로 복명하자 진해 대신 범수가 혀를 내두르며 탄복하였다. 실로 여중거립니다. 제 나라는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진왕은 제왕과 맹약하여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정하였고 그로부터 제 나라가 평안해졌다.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로 문제를 푼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 알렉산더가 한 지역에 이르자 무녀가 실타래를 손에 들고 말하였다. 이 실타래를 푸는 사람이 장차 천하를 제패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칼을 들어 실타래를 두 갈래로 나눈 다음 말하였다. 이것이 내가 실타래를 푸는 방식이다. 알렉산더는 머지않아 유럽 대륙을 손에 넣었다. 그것은 무녀가 말한 예언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과감무쌍한 결단력에 힘입은 것이었다. 솥은 이미 깨어졌소. 후한시대 곽태는 사람을 잘 알아보기로 유명하였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던 중 소나기가 내려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일행 중 모든 사람이 다 다리를 펴고 앉았는데 유독 묘용이라는 사람만이 엉덩이를 발꿈치에 대고 바르게 앉았다. 묘용은 나이 40이 넘은 사람으로 논밭을 가는 농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곽태는 그의 앉음새만 보고도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아 공부하기를 권하여 마침내 그는 대성하였다. 한 번은 맹민이라는 사람이 토기로 된 솥을 쥐고 곽태에게 왔다가 잘못하여 솥이 깨어진 일이 있었다. 맹민은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곽태가 그를 불러 물어보았다. 왜 솥을 두고 그냥 가는가? 맹민이 말하였다. 솥은 이미 깨어졌소. 새삼스럽게 돌아본들 무엇하겠소이까. 곽태는 감탄하여 그에게도 공부하기를 권하였고 맹민 또한 대성하였다. 낭떠러지에서 두 손을 놓아라. 백범 김구 선생의 어릴 적 이름은 김창수였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승만과는 달리 백범은 한학을 배경으로 한 전통 가치를 숭상하는 인격을 갖고 있었다.
고능선은 백범의 청년 시절 백범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선비이다. 그는 대한 제1의 의기나마 안중근의 부친인 안태훈과 교분이 깊었기 때문에 백범은 고 선생을 모시면서 중근, 공근, 형제와도 사귀었는데 두 사람은 당시 아직 소년이었다. 고능선이 창수에게 가르친 것은 한학이었지만 그는 아르마리 이전에 결단력을 강조하였다. 한학이 지식이라면 결단력은 인성의 문제였고 인성이 바탕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고능선은 창수에게 아무리 밝고 지혜롭게 판단한 일일지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자주 강조하면서 득수반지부족기 현해철수 장부와 나무에 올라 가지 끝에 서는 것은 별로 기특할 것이 없도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 것이 참으로 대장부이기 때문에 라는 창수가 평생에 기억하게 될 시구를 힘주어 설명하곤 하였다. 후에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인들에게 찬살되었다. 이에 민심이 흉흉하게 들끓던 중 창수가 어느 주막에 이르자 거기에 변복을 한 일본인이 하나 있었다. 창수는 그가 굳이 변복을 한 것은 얼마 전에 국무를 시해하고 도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저놈이 바로 그자다 하고 창수는 중얼거렸다. 의기가 솟구쳤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피가 끓어올랐다. 어찌할까? 저놈을 처단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득 전에 고능선 선생에게 배운 구절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득수반지부족기 현해철수장부와. 창수는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쳐드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문자답하였다. 저놈을 죽이는 것이 옳느냐? 옳다. 내가 어려서부터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느냐? 그렇다. 의를 보았거든 할 것이거든 일의 성불성을 교기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옳지 않다.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가운데 마음이 문득 고요해지면서 온갖 계책이 저절로 떠올랐다. 창수는 일본인이 밥값을 치르는 것을 습격하여 곧 그를 때려눕혔다. 그런 다음 조사해보니 그는 토전양량이란 자였다. 창수는 그를 죽이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자를 죽였노라 김창수 라고 적은 방을 내걸었다. 이 일 때문에 창수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고종이 국모를 위해 한 일이라고 하여 특별 사면을 함으로써 훗날 민족 지도자는 살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백범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었다.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도 대한독립이요. 라던 백범이었다. 자나깨나 나라 생각에 몰두하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찾아와 퉁명스레 말하였다. 당신네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왜 일본 천황을 살려두는 거요? 이 말에 임시정부의 직원이 웃었다. 일개 문관이나 무관 하나도 죽이기 어려운 판에 어찌 천황을 죽인단 말이오? 내가 작년에 천황이 능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내 손에 폭탄 한 개만 있었으면 천황을 능히 죽일 수 있었을 거요. 백범은 또다시 피가 끓었다. 그날 임시정부 주석은 날품파리처럼 보이는 그 청년의 집을 찾아갔다. 인사를 나누고 보니 청년의 이름은 이봉창이었다. 이봉창이 말하였다. 제 나이 31살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재미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날이 늙을 테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쾌락이라는 것을 대강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맛보기 위해 독립사업에 몸을 바칠 목적으로 상해에 왔습니다.
이봉창의 말에 백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백범은 가만히 때를 기다렸다. 그해 12월 중순이 되었을 때 백범은 수류탄을 2개 만들어 이봉창에게 주고 그날 밤을 같은 여관에서 이봉창과 함께 보냈다. 그때 이봉창이 백범에게 말하였다. 일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큰 돈 뭉치를 주실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어떤 놈으로 믿으시고 이렇게 큰 돈을 주시나. 그때 제가 그 돈을 떼어먹기로 선생님이 나를 어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에 남의 신임을 이처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시 선생님의 도량은 천하영웅의 그것입니다. 그 길로 백범은 이봉창을 안군근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선서식을 하고 동경까지 갈 돈 300원을 주었다. 2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때 백범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본 이봉창은 제가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우리 기쁜 낯으로 사진을 찍읍시다 하며 빙글에 웃음을 띄웠다. 이봉창은 떠났다. 그러나 불행부중 이봉창은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지긴 하였으나 천황을 죽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독립운동사에 영원히 남았다. 이봉창에 이어 또 한 명의 의기남아인 윤봉길이 백범을 찾아오자 백범은 그에게 상해 홍구 공원에서 있을 예정인 천장절 행사에 폭탄을 던질 것을 제안하였다. 윤봉길은 할랍니다. 일이 정해지고 나니 마음이 편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응낙하였다. 천장절 행사에는 일본군 대장 백천의칙, 시라카와 등 일제의 중요 인사가 여러 명 참석할 예정이었다. 행사일은 4월 29일이었다. 윤봉길은 행사장을 미리 살펴보고 위치를 잡았다. 백범은 그에게 전에 자기가 토전양양을 타살하려 할 때 가슴이 울렁거리던 것과 그때 문득 고능선에게 들은 득수반지 부족기 혈애철수 장부와란 구절을 생각하자 마음이 고요하게 되더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 뒷이야기를 김구 선생에 져서 백범일지에서 옮겨보기로 한다. 이튿날은 4월 29일이었다. 나는 김해산 집에서 윤봉길 군과 제의의 식탁을 같이 하였다. 밥을 먹으며 가만히 윤군의 기색을 살펴보니 그 태연자약함이 마치 농부가 일터에 나가려고 밥을 넉넉히 먹는 모양과 같았다. 김해산 군은 윤군의 침착하고도 용감한 태도를 보고 조용히 내게 이런 권고를 하였다. 지금 상해의 민족 체면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은데 윤군 같은 인물은 구태여 다른 데로 보낼 것은 무엇이오? 일은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윤군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내나 들어봅시다. 나는 김해상 군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식사도 끝나고 시계가 7점을 친다. 윤군은 자기의 시계를 꺼내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이니 제 것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을 테니까요. 하기로 나도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직장을 향하여 떠나는 길에 윤군은 자동차 안에 앉아서 그가 가졌던 돈을 꺼내어 내게 준다. 왜 돈은 좀 가지면 어떻소? 하고 묻는 말에 윤군이 자동차 값 주고도 6원은 남아요. 할 즈음 자동차가 움직였다. 나는 목이 메인 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하였더니 윤군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하여 숙였다. 자동차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천하영웅 윤봉길을 싣고 홍구공원을 향하여 달렸다.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이다. 매헌 윤봉길은 단상에 폭탄을 투척하였고
일본의 중요 인사가 다수 죽거나 다쳤다. 이에 장개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가 비로소 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상해 임시정부는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